반갑습니다. 김성호입니다. 이번 강의는 얼마를 벌어야 도대체 부자인가? 라는 주제를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보통 국제적인 기준에서 백만장자, 즉 부자라고 이야기를 할 때는 100만 불, 즉 한국 돈으로 약 10억 이상을 이야기해요. 제가 2020년도 자료를 한번 보니까 한국의 10억 이상 금융자산을 보유한 부자들의 숫자가 35만 4천 명이더라고요. 근데 그 전년도에 보면은 32만 3천 명이었거든요. 그러니까 2020년도만 해도 벌써 9.6%가 늘은 거예요, 사람들이. 그리고 300억 이상의 고자산가라고 표현하는데 300억 이상의 고자산가는 6,400명이에요. 그리고 재밌는 거는 이들이 나는 부자다라고 생각하는 부자의 기준, 그러니까 10억 이상의 자산을 가진 사람들은 아직도 자기가 부자라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 꽤 많다는 거죠. 일반인의 기준으로 보면 분명히 부자인데. 그리고 총 자산이 30억 미만인 경우에는 70%가 자기를 부자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국민 시각에서는 25억 이상이면 엄청난 부자인데 정작 부자들의 기준에서는 한 100억이 넘어야지 저 사람이 부자다라고 인지한다는 거죠. 이 부는 상당히 상대적인 기준이라서 한국의 부자들의 절반은 자기가 부자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이 한국 부자들은 대부분이 소득이 사업소득에서 버는 것이 47%, 거의 반이에요. 그리고 부동산 투자로 해서 한 21%를 버는 거예요. 즉 이들은 사업에서 돈을 벌어서 부동산에 잉여 자본을 투자해서 살아온 것이고 그렇게 해서 부자가 된 거고 월 500만 원 정도를 저축하면서 살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부자의 한국 부자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흔히 세상에서 말하는 백만장자가 되려면 일단 금융자산이 100만 불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한테 내가 100만 불씩 나눠주려고 그래요. 여기 100만 불짜리 지폐를 제가 갖고 왔어요. 한 장에 100만 불이에요. 이거 진짜, 이거 혹시 정말 진짜라고 생각하는 사람 없죠? 이거 아마존에 가면 100장짜리를 13불 99에 팝니다. 근데 제가 이걸 나눠주는 이유는 이거를 여러분들이 지갑에다 넣고 다니시다가 백만장자가 되는 날 현금으로 바꾸세요. 이 백만장자들이 처음에 부를 늘리는 수단들을 연구해보면 이 사람들의 처음의 수단은 저축이었어요. 그러니까 백만장자가 되는 돈의 씨앗을 만들려면 12년 정도의 돈을 계속 모아서 약 5억 원 정도를 저축으로 만드는 사람들이 보편적인 방식을 취한 거죠. 그래서 즉 종잣돈 5억을 만들어서 이 돈을 불려서 백만장자가 된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이 돈을 만든 나이의 평균이 44세예요. 그러니까 44세에 5억의 현금을 가지고 있다, 금융자산으로 하면 백만장자가 될 확률이 굉장히 높은 사람이 됐다는 이야기를 뜻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의 일상과 한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5억 원을 운영하는 핵심은 현상 유지가 제일 앞쪽에 서 있는 것이 이 돈을 가진 사람들의 목표예요. 지금 저희가 전 강에서 얘기했지만 돈을 유지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가를 이 사람들도 이미 알고 있는 거죠. 지킨다는 것이 쉽지 않다는 걸 알기 때문에 안전한 곳에 자기의 자본을 투여하고 그를 통해서 부를 이뤄나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금융학적으로 그리고 세상이 말하는 백만장자의 기준이고 제가 제 나름대로 세운 백만장자 기준은 조금 더 틀려요. 제 기준을 다시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첫째, 제가 생각하는 부자의 첫째 조건은 융자가 없는 본인 소유의 집이 있어야 돼요. 그 집은 어떤 집이든지 상관이 없어요. 융자가 없는 자기가 살고 있는 집이 있어야 돼요. 일단 첫 번째 조건. 두 번째 조건, 한국 가구의 월 평균 소득이 540만 원 정도 돼요. 지금 한국에 가구당 소득이. 그럼 한국 가구당 소득 540만 원 이상이 넘는 비근로소득을 가져야 돼요. 근로소득이 아니에요. 집이 있고 비근로소득으로 한국 사람의 월 평균 소득 540만 원을 버는 사람. 이게 두 번째 조건이에요. 그러면 마지막 조건 하나 뭐냐면 아무리 많은 돈을 벌고 아무리 비싼 집을 갖고 있더라도 이 사람이 더 이상 돈을 벌지 않아도 되는 욕망 억제 능력을 가져야 됩니다. 아까 80억이 가진 사람도 자기가 부자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 정도면 내가
스스로 만족하고 부자의 삶을 살 수 있고 안심하고 평생을 유지할 수 있겠다고 마음 먹는 요 세 가지 조건이 맞으면 이제 부자가 되는 거죠. 욕망을 억제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려면 자기 삶의 주체적 주인이 되지 않으면 이거는 끊어지지가 않습니다. 부는 상대적 비교예요. 50억을 가지고 있어도 100억 가지고 사람 앞에 가면은 스스로가 가난하기 때문에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게 될 수밖에 없어요. 역시 더 많은 재산을 가진 사람들은 언제든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사람은 항상 벌어도 자기가 가난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부자가 될 수가 없죠. 이게 정말 부자라는 것은 돈이 있어도 언제든지 명품을 살 수 있지만 굳이 사지 않아도 되는 상태. 내 부를 자랑해야 자존감이 느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고급 시계나 고급 가방을 사지 않아도 내 자존감의 상처를 받지 않으면 이미 부자예요. 그러니까 좋은 집, 비싼 차, 명품, 호화로운 음식을 계속 가져야 만족이 느는 상태라면 이런 사람은 평생 자기보다 부자는 만나지만 안 돼요. 자기가 가난하다고 느낄 거니까. 결국 더 이상 일을 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을 만들어내는 것이 부자의 첫걸음이라는 것이죠. 시골에 내가 작은 집에 살아도 내가 일하지 않고 나오는 소득이 이 동네의 평균 소득보다 높으면, 그리고 그 집이 내 집이라면, 그리고 그 삶이 내가 만족하고 있다면 이 사람은 이미 부자라는 것이죠. 더 이상 일하지 않아도 될 거라고 내가 말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입니다. 하나는 노동에서 내 몸이 자유로워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수입이 남과 비교해서 내가 초라하게 느끼지 않는 것, 즉 정신과 육체적으로 건강할 때 내가 부자라고 자신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아직 자신을 진정하고 사랑하고 존중하는 법을 배우지 못하면 본인 스스로가 그런 사람에게 돈이 주어지면 그 돈은 술, 담배, 유흥, 사치, 허영, 친구한테 쓰거나 해외여행, 명품 구매 이런 데로 돈이 다 쓰여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형태로 자신의 가치를 올리는 데 돈이 쓰여집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돈이 벌어도 이 사람은 부자일 수가 없겠죠. 이렇게 하면 잘 벌 수 있다라는 건 못 가르치지만 이렇게 하는 사람이 돈을 벌게 되면 그 돈이 되게 행복하고 부자로 갈 수 있다는 방법은 지금 이 자리에서 알려드릴 수가 있어요. 아마 이 이야기를 들으면 허무하고 웃을 사람들이 꽤 많을 거라고 보는데, 내가 부에 어울리는 사람이 돼서 나한테 들어온 부가 빠져나가지 않게 하는 방법이에요. 첫 번째, 일어나자마자 기지개를 펴세요. 이게 세상을 여는 방식이에요. 이렇게 세상을 열고 이렇게 하면 폐 호흡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산소가 많이 들어가고 이게 정신이 맑아집니다. 저는 이거를 운동으로도 그런 것을 느끼지만 이게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세상과 나를 연결하는 의식처럼 이걸 해요. 쭉 펴서 나 지금부터 작동 준비하는 것처럼 쭉 버튼 누르듯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거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안 하는데, 두 번째는 자고 난 이불을 정리하는 거예요. 자기가 자고 난 이불을 정리하세요. 호텔에 가면은 메이드들이 침대 정리해 주잖아요. 그렇게 정리하셔서 깨끗하게 정리하고 나오세요. 이 행동은 부자가 되는 것과 무슨 상관이 있다고 이 행동을 할까 하고 의심을 갖는 사람이 많을 거예요. 근데 자기가 자고 일어난 일자리를 정리하는 것은 자기 삶에 대한 감사라고 봐야 돼요. 내가 이 편안한 잠자리에서 잠을 잤구나, 고맙다, 내일 또 잘 수 있게 해주세요라는 의미로 잠자리를 곱게 정리하고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음식과 잠자리는 그 사람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거든요. 어제 자고 일어난 이불, 헝클어진 이불에 그대로 침대에 들어간다는 건 자기 삶을 자기가 모욕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자고 일어난 침대를 정리하는 버릇을 꼭 들으시기 바랍니다. 특히 젊은 친구들은 이 버릇을 꼭 들으시기 바라요. 그래서 세상에서 위대한 일을 한 사람들은 그 일이 위대해서가 아니라 평범한 일을 지속적으로 했기 때문에 위대한 사게 된 사람들인 거예요. 세 번째는 공복에 물 한 잔 마시는 거. 아침에 저 물 한 잔 마시거든요. 빈속에 물을 채웁니다. 이게 몸을 음식에 먹기 전에 물을 먹는 것을 몸을 저는 이렇게 어른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게 무슨 현대 용어, 현대 의학에서 이게 유용한지 아닌지는 정확히는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물을 한 잔 먹는 것이 내가 내 몸을 지금 작동시키려고 킵니다라는 신호처럼 느껴져요. 자는 동안 폐, 피부, 호흡에 이렇게 통해서 배출된 수분을 보충하고 위장을 돕고 두뇌 활동을 원활하게 위해서 물 한 잔을 마시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잠에서 확실히 깨어나게 되고 하루를 상쾌하게 시작할 수 있게 돼요. 네 번째는 일정하게 자고 일정하게 일어나는 겁니다. 저는 지금도 6시 전에 일어나고 6시 전에 일어나려고 되게 노력하거든요. 6시 이후에 일어나는 일이 며칠 없는 것 같아요. 그건 굉장히 피곤한 일이거나 아니면 밤새 무슨 일을 할 거나 경우가 아니라면 6시 전에 항상 일어납니다. 만약 직업상 일정한 시간에 잠들 수 없는 상황이라면 가능하면 일정한 시간에도 어떤 시간에도 일정하게 자고 일정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상황을 만들어 보세요. 해가 뜨기 전에 내가 일어나서 해를 맞이하고 해가 질 때 같이 내 몸이 자는 거는 이 사람의 인생 전체를 고르게 만들어줘요. 이렇게 품행이 이 정도 단정한 사람들은 그 사람의 나이가 어려도 리더로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젊은이들이 결국 성공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런 사람들의 자산이 붙고 목표가 생기고 용기가 생기면 일을 이루어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은 후배라도 선배한테 존중을 받고 그 사람의 후배들한테는 역시 더 선배로 대접을 받겠죠. 물론 이런 사소한 습관이 돈을 만들지는 않는데 이런 습관을 가진 사람이 한번 돈이 들어오면 그 돈은 절대 줄지 않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제가 2019년도 봄에 미국 횡단 여행을 한번 했었어요. 근데 이 가는 여정 중에 그래도 굳이 내가 한 군데 가보고 싶은 데가 있었어요. 그 간 곳이 네브라스카 오마하시라는 곳인데, 오마하시. 거기에 워런 버핏 자택이 있어요. 집이 있어요. 왜 거기를 가고 싶었냐면 미국 최고 부자 중에 한 명이 나보다 작은 집에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믿어지지가 않았어요. 그 얘기를 듣고. 그래서 실제로 한번 보고 싶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이분이 이 집을 60년 전에 샀다고 그래요. 62년 전에 30만 불을 주고 샀는데 그 집의 시세가 지금 우리가 알아보니까 85만 4천 불이더라고요. 제가 궁금해서 알아봤습니다. 사실 그분은 나에 비해서는 지금 몇만 배 부자이겠지만 저의 일상은 그분보다 몇 배의 부자로 살고 있더라고요. 저는 버핏보다 더 비싼 집에 살고 있고 더 이상 맥도날드에서 아침을 먹는 일은 없거든요. 사실 저는 버핏의 검소함을 굉장히 존중하고 그 가치를 존경하고 또 소중하게 생각하는 편이에요. 세상에 몇째 안 되는 부자가 그렇게 소박한 집에서 아무런 보호를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은 대단한 겁니다. 저는 그 사람이 그래서 인품이 보통 사람이 아니라고 믿고 있습니다. 담장에 철조망이나 경비원 하나 없이 그 큰 부자가 살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그걸 유지한다는 것, 그 사람의 삶이 그 가치를 유지한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일로 보여지죠. 이것이야말로 제가 그분한테 가장 멋지게 보여지는 부분 중에 하나예요. 그렇지만 저는 조금 사치에 대해서는 다른 기준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이민자이기 때문에, 그리고 제 사치의 기준과 제 가족이 갖고 있는 경제 규모의 기준이 다를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추정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제 나름대로의 법칙이 맞는 것이 쿼터 법칙이라고 부릅니다. 이 쿼터 법칙은 내 소득 수준의 4분의 1로 사는 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소득 수준에 있는 사람들이 사는 것에 4분의 1 수준으로 저는 맞춰서 삽니다. 이것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4분의 1이니까 3년 동안 수입이 없어도 내 삶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는 것이 기준이고, 그리고 저는 부자가 되었더라도 부자가 된 기간이 너무 짧기 때문에 이 부가 대를 이어서 이어간다는 보장도 없고 이 부가 계속 존속한다는 아직까지 근거를 찾지 못했기 때문에 여전히 다시 가난해질 것을 걱정해요. 그래서 이 부가 분배를 해서 모든 시간에 같은 부의 수준으로 옮겨갈 수 있도록 조정하는 것을 쿼터 법칙으로 만들어서 스스로 그렇게 살고 있어요. 또 다른 이유는 수입이 늘면 그 늘어난 거에 대한 보상을 나도 느끼고 싶은 거예요. 그 느끼는 방식을 내 스스로에게 부여하고 싶기 때문에 버핏 같은 극단적 절제보다는 스스로의 노력에 대한 보상을 조금 해주면서 대신 안전하게 쿼터 법칙으로 이걸 이용하고 있습니다. 저는 가난을 경험한 자수성가 사업가입니다. 그래서 동일한 수준의 부를 유지하고 있는, 대를 이어서 유지하고 있는 같은 부자와 동일한 수준의 저를 놓을 수가 없습니다. 아직 제 부와 제 학습은 경험을 더 해야 되는 단계에 놓여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이 뒤늦게 자수성가에서 부자가 된 사람이 할 수 있는, 보호할 수 있는 안전장치 중에 하나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어느 사람이 저한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 명심보감에
작은 부자는 근면함에서 나오고 큰 부자는 하늘에서 낸다고 그러는데 저한테도 그렇게 생각하냐고 묻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 질문에 동의한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걸 동의하는 데 있어서 한 가지 첨부할 말이 좀 있었습니다. 만약 그 질문의 의미가 그럼 부자는 정해져 있냐라는 뜻이라면 내 대답은 아니오예요. 근면함으로 작은 부자가 나오는 거는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큰 부자는 천명을 받은 사람이 큰 부자가 되는 게 아니라 저는 거기서부터는 운이라고 봅니다. 저는 여러 번 실패한 후에 한 번의 성공으로 이 자리에 온 사람이에요. 그리고 나름 많은 경험을 했고 자칭 타칭 선생 노릇을 하면서 수천 명의 사업가들을 가르쳐 왔어요. 그런데 이런 제가 만약에 다시 망한다면 다시 이 자리에 올라올 수 있을까요? 저는 그럴 확률이 거의 없다고 봐요. 상당히 힘든 일이라고 봅니다. 열심히 노력하고 성실하고 근면한 것은 부자의 한 요소입니다. 정말 큰 부자가 되는 것은 그날 그 자리에 마침 내가 거기 있었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업에서 성공한 것도 상당히 많은 부분은 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은 부를 가져도 겸손하려고 노력하고 겸손해야 된다고 믿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